안녕하세요. 순정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엽, 풍광 고운 경상도의 어느 외진 고을, 물안개 피어오르는 새벽녘, 연분홍빛 연꽃이 흐드러지게 핀 연못가 옆에 고졸한 기와집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이름처럼 붉은 구슬 같은 기품을 지닌 여인, 최홍주. 해맑은 달빛 아래 꽃잎처럼 희고 고운 얼굴이었다. 가을 물결 닮은 깊은 눈에는 수줍은 듯 그윽한 아름다움이 어려 있고, 오뚝한 콧날은 단아함을 더하고 앵두 같은 붉은 입술은 살짝 미소 지으니 보는 이의 마음까지 설레게 한다. 곱게 빗어 올린 검은 머릿결은 윤기가 흐르고 살짝 드러난 옥 같은 귓불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았다. 우아한 자태로 살며시 걷는 모습은 마치 연못 위를 흐르는 안개 같고, 치마자락 사이로 드러나는 자그마한 발목은 산수와 속 여인의 맨드라미 같았다. 참으로 그림 속에서 갓 나온 듯한 더없이 아리따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손엔 거울 대신 가느다란 비녀가 들려 있었다. 달빛이 사라진 창호 너머 숨죽인 밤이 깊어갈수록 홍주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허벅지 안쪽을 비녀 끝으로 콕 찔렀다. 으잇! 한숨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잠시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러다 다시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찔렀다. 한 해 두 해면 견딜만하오? 헌데 사내의 손길이 어찌 술맛처럼 깊고도 잊히지 않는 것인지. 홍주의 남편은 3년 전 한양의 형조참판으로 발탁되어 상경한 뒤 지방의 아내를 다시 데려올 새도 없이 궁궐의 일에 매몰되었다. 곧 내려오겠소. 10달만 참아줘. 그는 늘 그렇게 편지를 보냈으나 그의 말은 삼계탕처럼 끓기만 하고 내려오진 않았다. 홍주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몸이 제 것이 아닌 듯 불편했다. 날마다 부드러운 향유로 피부를 닦고 머릿결을 곱게 빗어 올려도 밤만 되면 온몸이 무겁고 허벅지는 저릿했다. 무릇 여인의 정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 것인데 그 흐름이 막혀버리니 그녀는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겉으로는 늘 단정한 옷차림과 우아한 언변, 고상한 글씨체로 노목게 편지를 올리고 서당의 글방 훈장에게 여사서에 대한 논평을 보내는 품격 있는 마님이었다. 고을의 사내들은 몰래 그녀를 50첩약에도 고운 얼굴 마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속내를 들여다보진 못했다. 마님, 오늘도 다리 저리시옵니까? 아랫방에서 참기름을 들고 온 여종복녀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홍주는 입꼬리만 살짝 들어 미소를 지었다. 다리 저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리구나, 복녀야. 예, 모른 척 하여라. 알아듣지 못한 것도 복이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늘 걱정이 가득했다. 이 마님은 눈은 점고 살은 곱건만 가슴속에 뭔가 풀지 못한 매듭을 품은 듯한 외로움이 있었다. 그날 밤 복녀는 우연히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마님, 오늘 장터에 요상한 서역상인이 왔사옵니다. 사람들 말로는 요술을 부리는 상자를 팔았다 하옵니다. 그 안에 든 게 무엇이라더라? 도깨비 방망이라던가. 그 순간 홍주는 책을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깨비 방망이라 하였느냐? 입술이 천천히 말려 올라갔다. 눈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 속 사내의 손길을 떠올리는 듯한 아름답고도 위험한 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바람결에 은은한 들국화 향이 번지던 시장 골목 비단 옷자락 휘날리며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최홍주 마님이었다. 화려한 단청 대신 회청색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그 기품은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남달랐다. 시장에 선 여인들이 속삭였다. 어머나, 저 마님 아니시여? 형조참판 부인 말이여. 하이고야 중년이라더니 저 얼굴이 어디 중년이래? 그저께 본 20대 기생보다 더 곱다니까. 근데 왜 장터에? 양반댁 마님이. 마님은 그런 소문쯤 개의치 않고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눈은 하나만 찾고 있었다.
그리고 곧 긴 망토를 두른 서역 출신의 보부상이 수레 옆에 서 있는 걸 발견했다. 까맣고 짙은 눈썹 아래 고양이 눈매를 한 장 삭구는 수염을 쓸어 넘기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다. 여봐라. 귀신도 울고 갈 요술방망이여. 도깨비의 숨결이 깃든 마법의 상자여. 그의 앞엔 화려한 작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지만 마님이 다가서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 마님 같은 귀하신 분께 어찌 감히. 허나 안타깝게도 벌써 다 팔려버렸지요. 하하, 요술을 부리는 방망이란 소문이 돌아 인근 부잣집 도련님들과 무당들이 앞다투어 가져갔지 뭡니까. 홍주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래? 다 팔렸다면 어쩔 수 없지. 돌아서려는 찰나 보부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고개를 갸웃하며 수레 밑을 뒤졌다. 허면 이건 어떻겠소? 그가 꺼낸 것은 낡고 흙먼지가 낀 허름한 나무 상자 하나. 겉은 깨지고 자개도 떨어져 나가 있었으며 상자 안에는 길고 마른 빛이 바른 도깨비 방망이 하나가 고요히 누워 있었다. 이건 본래 팔 생각이 없었소. 이상하게도 이 물건은 손대는 이마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하여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었지요. 헌데 혹시라도 마님께선 이런 물건을 믿으시렵니까? 보부상의 눈빛엔 어딘가 불안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홍주는 말없이 상자 앞에 섰다. 그리고 순간 주위의 소리가 뚝 끊긴 듯 고요가 내려앉았다. 바람도 먹고 주변 상인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방망이는 희미하게 빛나는 듯 보였다. 방망이의 손잡이 끝에 아주 미세하게 새겨진 문양 하나, 작은 도깨비 얼굴 같기도 하품하는 사람의 입 같기도 한 그것이 묘하게 그녀의 심장을 툭 하고 건드렸다.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상자를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얼마요? 정말 사실 겁니까? 내가 샀다 했소이다. 그 말의 값을 매기시오. 그날 밤 방망이를 받아든 최홍주는 차분히 방 안에 등불을 낮추었다. 복녀는 벌써 깊은 잠에 빠졌고 집안은 조용했다. 홍주는 이불을 반쯤 덮은 채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엔 길고 반들반들한 나무 방망이 하나가 누워 있었다. 도장도 글씨도 없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형상은 손에 쥐기 딱 좋고 무게도 안정감 있었다. 살짝 움켜쥐자 손에 착 감기는 감촉이 묘하게 불쾌하지 않았다. 홍주는 방망이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문득 눈을 치켜뜨며 큰 소리로 외쳤다. 복녀야. 참기름 좀 짜오너라. 안채 건너방에서 꾸벅꾸벅 졸던 복녀가 흠칫 놀라며 일어났다. 눈은 반쯤 감긴 채로 병을 들고 비틀비틀 방으로 들어왔다. 마님, 이 밤중에 참기름은 대체. 묻지 말고 두고 나가거라. 기름을 조심스레 따라내어 마님은 손가락으로 살짝 떠서 방망이 겉에 고르게 발랐다. 달빛 아래 번들번들 빛나는 방망이를 보며 홍주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방망이를 아래 위로 천천히 비비기 시작했다. 부스러. 텁텁한 먼지 바람이 방 안에 피어오르더니 훅. 갑자기 방 안중앙에서 연기와 함께 무언가 튀어나왔다. 참기름이 얼굴에 묻은 괴상한 형상, 붉은 눈, 뿔 달린 머리, 반바지 같은 고이만 걸친 괴인, 그것은 다름 아닌 도깨비였다. 도깨비는 눈을 깜빡이며 기름에 절은 얼굴로 마님을 내려다보았다. 인연이 나를 기름에 절여놓고 뭘 하려는 것이더냐? 홍주는 당황했지만 채통은 잃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저 방망이의 진용을 확인하려 하였을 뿐이요. 이 요망한 계집 같으니라고. 너 같은 인간은 혼나야 한다. 도깨비는 씩씩대며 손에 잡은 부채를 휘둘렀고 마님은 어느새 뒤로 벌러덩 눕게 되었다. 너의 죄는 열대의 볼기짝으로 갚을지니. 퍽, 까. 퍽, 퍽, 아, 응. 퍽퍽퍽퍽퍽. 그 밤 고요하던 기와집 안에는 알 수 없는 비명과 숨죽인 웃음소리, 그리고 거기는 아니옵니다 라는 혼잣말이 뒤섞여 울려 퍼졌다. 도깨비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번들거리는 얼굴을 손등으로 훔쳤다. 참기름이 이마에서 뚝뚝 흘렀다. 방망이에서 나오자마자 기름 세례의 볼기질까지 기막히다는 듯 그는 마님을 노려보았다.
거참 요상한 계집이로구나. 방망이는 비비면 나오는 법인데 기름은 또 왜 바르더냐? 홍주는 이불을 여미며 담담하게 말했다. 기름칠을 해야 부드럽게 비벼지지 않겠소? 인연이 진짜. 도깨비는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만 기가 막힌 듯 피식 웃음을 흘렸다. 대체 이 인간 세상은 왜 이렇게 변했단 말이냐. 이젠 도깨비도 채통을 지켜야겠다. 도깨비는 손바닥을 펴들더니 뻥하고 하얀 연기를 일으켰다. 그 순간 그의 붉은 뿔은 사라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단정히 정리되었으며 허름한 고이 대신 은은한 색감의 옥색 도포가 몸을 감쌌다. 순간 홍주의 눈이 조금 커졌다. 도깨비는 이제 사람처럼 생긴 사내가 되어 있었다. 거친 턱선의 깊은 눈매, 늦봄에 핀 산철쭉 같은 눈빛이 묘하게도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는 도령이라 불리우는 도깨비다. 도령? 이 방망이는 내 것이었고 지금은 내 손에 있다. 내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지. 홍주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정녕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였소? 허나 조건이 있다. 도령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열흘 밤 동안 딱 한 가지 소원만을 매일 이룰 수 있다. 그 소원은 진심이어야 하고 욕심과 거짓은 배제되어야 한다. 만일 거짓이라면? 그날 밤의 기억을 모조리 잃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방망이를 사용할 수 없다. 홍주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다. 방 안의 등불이 흔들렸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러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욕정으로 이 방망이를 비빈 게 아니오. 그저 너무 오래 외로웠을 뿐이다. 도령은 홍주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자극이나 유혹이 아니라 밤마다 달아가는 심장과 흐르지 못한 마음의 강이 있었다. 그 순간 도령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대의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요? 홍주는 머뭇거리다가 이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이름을 알고 싶소. 도령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한참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도령 길 위의 정령이란 뜻이다. 잘 어울리오. 그럼 도령이여. 오늘 밤 나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소? 그날 밤 기름 냄새는 향긋한 차향에 묻히고 홍주의 방에는 웃음소리와 잔잔한 이야기들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두 사람의 첫 번째 밤은 볼기짝도 뿔도 기름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첫 번째 밤은 차 한 잔으로 시작되었고 그 밤은 온기로 가득 찼다. 도령은 방 안 곳곳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고 홍주는 그에게 조용히 책과 난초 화분을 소개했다. 이건 내 어미가 살아계실 때 키우던 것이오. 물도 말도 정성으로 줘야 오래 산다 하셨지. 그대도 정성으로 길러진 분이로군. 허나 요즘은 사람보다 화초가 말을 더 잘 들어주는 듯하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다. 어느 순간 도령이 손가락으로 홍주의 찻잔을 살며시 돌렸다. 그 동작은 작고 섬세했으나 묘하게도 손끝이 닿는 듯 말 듯 아슬아슬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홍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방망이의 주인이 되어본 적은 있소이까? 아니, 그대가 처음이오. 그러면 그대도 처음이겠구려. 짧은 침묵. 두 사람의 시선이 바람결처럼 부드럽게 엮였다. 그리고 둘째 날 밤 도령은 마님의 방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날의 소원은 오직 하나. 그대와 잠이 들고 싶소. 잠을 잔다는 것이 욕망의 동침이 아닌 마음을 기대는 안식이라는 의미임을 마님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도령은 홍주의 옆에 가만히 누웠다. 몸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숨결이 부딪히지 않을 만큼 절제된 간격. 홍주는 조심스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도령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 눈가엔 세상을 떠돌다 지친 먼 여정의 흔적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대가 사람이었으면 좋겠소이다. 도령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감싸쥐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촛불 하나가 작은 불꽃을 튕기며 은은히 흔들렸다. 그 후로도 밤은 계속되었다. 셋째 밤 그들은 함께 책을 읽었다. 16전을 넘기다 도령이 물었다. 왜 여인은 늘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것이요? 홍주는 웃으며 대꾸했다. 남자들이 못 견디니 여자가 참는 것이지. 넷째 밤 홍주는 자신의 흉터를 보여주었다.
혼인 첫해 낙마한 상처였다. 보기 흉하지 않소? 도령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자국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빛이요. 다섯째 밤 비가 내렸다. 방안은 축축했지만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홍주는 도령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었다. 그대 정말 도깨비요? 그대가 원한다면 사람이라 해도 좋소. 그리고 여섯째 밤 홍주는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이 손이 내 등을 감쌀 날이 올까? 허락된다면 일곱째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입술은 닿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아직 마지막 문을 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멈추는 듯했다. 여덟째 밤 마님은 목욕을 마친 뒤 흰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촛불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결은 물기 머금은 버들잎 같았고 그 몸매는 그림자 속에 감춰진 곡선의 산수와 같았다. 도령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조심스레 다가왔다. 이제는 손끝 하나가 닿아도 놀라지 않는 거리. 그러나 홍주는 마지막 순간 눈을 감으며 말했다. 아직은 소원으로 원하지 않겠소이다. 왜지요? 그대가 내 곁에 있고 싶어서 오는 건지 소원을 따라오는 것인지 내가 아직 알 수가 없소이다. 그리고 아홉째 밤 홍주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열흘이 끝나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10번째 날을 하루 앞둔 아침 방안은 조용했고 도령은 이미 흔적 없이 사라진 뒤였다. 홍주는 희미한 향이 배인 이불을 여미며 혼잣말로 웃었다. 어쩌면 이 열흘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지도 모르겠구나. 그 웃음엔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다. 다만 오래 눌러두었던 여인의 마음이 이제야 겨우 봄 기운을 쐬고 숨을 쉬게 된 듯한 기쁨이 있었다. 그 모습을 방 건너에서 복녀가 보고 있었다. 복녀는 며칠 전부터 마님의 달라진 낯빛을 눈여겨보았다. 아침마다 피어오르는 미소,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걷는 걸음걸이, 그리고 밤마다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조용히 읊조리는 시구. 이건 분명 무언가 있다. 처음엔 기뻤다. 늘 외로워 보였던 마님이 드디어 웃는 모습이 복녀에겐 안도였고 위로였다. 그러나 그 밤, 그녀는 우연히 마님의 방 창호 뒤에 실루엣 두 개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님이 누군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이는 모습을 복녀는 피처럼 얼굴이 달아올랐다. 사내? 아니, 사람도 귀신도 아닌 것이 매일 밤 들락거린단 말이냐? 그날 밤 복녀는 무서움과 분노에 휩싸여 이웃집 무당 옥년을 찾아갔다. 무당 아줌마, 저희 마님 댁에 요기가 드나드는 것 같아요. 욕이라. 귀신 말이가? 사내 귀신인지 정체는 모르겠지만 사람도 아닌 듯, 사내도 아닌 듯 매일 밤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무당 옥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한동안 뜸하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온 모양이었다. 마님이야 곱디고 온 여자지. 하지만 그 고운 얼굴 속에 얼마나 눌린 정이 있겠노. 그게 흘러넘치면 사람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있는 기라. 복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그녀는 옥년의 손에 은전 몇 잎을 쥐어주며 말했다. 제발 마님을 좀 살펴주시오. 이게 다 나으리께서 오래도록 한양에서 안 내려오신 탓이에요. 며칠 뒤 마을 어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들었어? 양반댁 마님방에 뭔가 드나든다지 뭐야. 귀신이래. 복녀가 무당한테 말하잖아. 나는 봤다. 그날 밤 마님방에서 파란 불빛이 피어오르더라니까. 아니 그렇게 곱디고 온 마님이 귀신에 홀렸단 말이가? 이장은 불쾌한 기색으로 벼락같이 외쳤다. 이런 미친 소문을 누가 퍼뜨리는 게냐? 양반댁을 모욕하면 그 죄가 천벌을 받는 법이야. 허나 소문은 이미 논물처럼 마을을 가로질러 퍼져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한 명 더 있었다. 보부상이었다. 그는 장터에서 이 소문을 들은 뒤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도령 또 일이 꼬이는구먼. 그 계집한테 마음을 너무 많이 줘버렸군. 그의 손엔 두 번째 도깨비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밤,
마님은 평소처럼 방을 정리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촛불을 켰다. 향을 피우고 방망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그토록 고요했던 공간, 그토록 따뜻했던 밤의 공기, 그가 남기던 은근한 향기, 모두 사라져 있었다. 도령? 왜 오늘은 오지 않으셨어?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방망이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걸까? 그때 방 너머에서 무당 옥년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 집엔 요기가 있소이다. 불순한 정이 이 밤마다 쌓여 마님의 기혈을 어지럽히고 있어. 무슨 소리요? 우리 마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오. 복녀가 막아서려 했지만 무당은 손에 부적을 쥐고 창호를 박차고 들어섰다. 홍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다다만 그저 어디선가 다시 돌아올 한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무당이 집안을 휘젓고 간 다음 날 홍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복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내게는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으니 정녕 도깨비였던 것이옵니까? 홍주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가 도깨비든 사람이든 그건 중요치 않다. 나는 그를 마음으로 사랑했으니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해질 무렵 홍주는 다시 방망이를 꺼내들었다. 복녀는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비비지 마십시오. 마님. 제발요, 이번엔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사옵니다. 홍주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복녀야, 사람이 두려운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놓쳤을 때란다. 그리고는 방망이에 다시 참기름을 발랐다. 기름칠은 더 이상 농익은 은유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기도이자 의식이었다. 홍주는 두 손으로 방망이를 쥐고 천천히 아래 위로 비볐다. 푹. 연기와 함께 공간이 일그러지고 그러나 익숙한 얼굴이 아닌 낯선 기운이 먼저 방 안을 뒤덮었다. 기름칠 하나 없는 맨 얼굴에 사내가 튀어나왔다. 그는 체격이 우람하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검은 비단 도포 아래 붉은 안감이 번져 있었다. 오라. 내가 그 여자냐? 도령이 지켜주던 계집. 홍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대는 도령이 아니구나. 나는 그 자의 형이다. 도깨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자, 그 아이가 인간의 마음을 품는 순간 방망이의 균형은 무너졌지. 그는 천천히 홍주에게 다가왔다. 그때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도령이 방 한가운데 나타났다. 그는 숨이 가쁜 듯 눈빛은 흐리고 숨결은 떨렸다. 그리고 그 뒤 문득 뒤편에서 보부상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여느 장터의 보따리 장수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 눈빛은 마치 모든 운명을 꿰뚫는 듯 깊었다. 보부상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도깨비를 만드는 자가 아니오. 하늘이 흘린 것을 주워 담는 자. 욕망으로 틀어진 균형을 되돌리는 것이 내 일이오. 사랑을 막진 않지만 그 대가는 관리해야 하니까. 도령이 무릎을 꿇었다. 형님,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그러니 벌은 제게만 내리십시오. 그녀는 죄가 없소. 보부상이 그의 형에게 시선을 돌렸다. 방망이를. 보부상이 품속에서 두 번째 방망이를 꺼내 건넸다. 낡고 거칠며 붉은 금문이 새겨진 방망이였다. 도령의 형은 묵묵히 방망이를 받아들었다. 곧바로 형벌을 시작하려 하자 홍주가 방망이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내 마지막 소원을 빌겠소. 제발 그를 살려주시오. 순간 방 안의 기운이 일그러졌다. 보부상이 조용히 말했다. 욕심. 홍주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외쳤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소. 그러니 그가 금기를 어긴 게 아니외다. 도령이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그녀가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었다. 마님, 아니되옵니다. 홍주는 마지막으로 말하였다. 살려만 주신다면 나는 그를 떠올리지 않겠소. 그와의 추억도 모든 감정도 다 잊고 살겠소. 그러니 부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보부상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대의 말은 세 마디. 첫째는 욕심. 둘째는 거짓.
셋째는 도피. 진심은 단 하나도 없었소. 하여 소원은 이루어지나 대가로 모든 기억을 잃게 되리다. 도령은 사슬처럼 얽힌 기운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홍주에게 다가와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소. 그대와 함께한 열흘은 천년을 살아온 내 생애에서 가장 따스한 시간이었소. 그는 서서히 연기처럼 흩어졌고 홍주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되 이미 그가 누구였는지 왜 슬픈지도 알 수 없었다. 복녀가 달려와 방으로 들어왔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홍주는 멍한 얼굴로 복녀를 바라보았다. 복녀야,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이냐? 마님, 기억이 정말... 홍주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망이는 보이지 않았고 참기름 한 병만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문득 그 병을 가만히 쳐다보며 말했다. 이 향기, 어찌 이리 익숙하냐? 이제 그녀는 사랑을 이루었으나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기억도 감정도 그와 나눈 열흘밤도 모두 흐릿한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로부터 보름 뒤 햇살은 한양 6조 거리의 기와지붕을 금물결처럼 쓸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과 외침, 물 끓는 소리, 소 매못의 바스락이는 소리가 시장통을 가득 메웠다. 그 북적임 한가운데 한 여인이 종이 가마를 내렸다. 연분홍 비단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받쳐 입고 곱게 쪽진 머리에 놀이개가 달랑달랑 흔들렸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고 그 모습은 마치 봄비에 피어난 복사꽃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최홍주, 이제는 한양으로 올라온 지 열흘. 부재 중이던 남편은 궁방일을 맡으며 점점 바빠졌고 홍주는 고요한 대청마루에 앉아 자수나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복녀야, 저기 저 시장통 향기 이상하지 않느냐? 복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향 말씀이시옵니까? 참기름 냄새요? 전 아무 냄새도 못 느끼겠사온데요. 홍주는 가만히 시장통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그녀의 코 속을 스친 것은 기억날 리 없는 그러나 지독히 낯익은 향기, 참기름이었다. 그 발걸음이 멈춘 곳 기름병을 진열해 놓은 낡은 보따리 좌판 하나, 그 앞에 선 이는 푸른 장삼에 밀집갓을 눌러 쓴 사내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장사치 같았으나 그 눈빛은 도무지 늙지도 젊지도 않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자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더니 홍주를 보며 웃었다. 이 기름 익숙하지 않소이까, 마님? 홍주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긴 밤의 그림자 같은 감정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우리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보부상은 말없이 기름병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어떤 인연은 잊히고도 남지요. 허나 향은 기억하지요. 홍주는 그 병을 받아 들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이유도 모른 채 왜 눈물이 나지, 복녀야? 복녀는 놀라 그녀를 부축했고 보부상은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아주 낮게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도령, 그 계집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줘버렸군. 홍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홍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 뒤 창문 밖에서 살랑거리는 바람이 기와를 스쳐가고 있었다. 눈을 감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외로운 마님의 간절한 소망이 도깨비와의 아련한 사랑으로 피어났지만 욕심과 거짓은 결국 모든 기억을 앗아갔습니다. 사랑의 대가는 때로 혹독하나 마음 깊이 새겨진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 법. 당신의 마음에 남은 아련한 온기는 무엇인가요? 순원도 깊은 산자락 아래 청령촌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물길이 깊고 안개가 자주 내려앉는 땅이었으나 흙은 비옥하고 기오는 온화의 사람이 머물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선 늘 말이 돌았다. 저 깊은 산 너머엔 사람 아닌 것들이 산단다.
천년 묵은 여우가 인간의 정을 탐해 내려온다지. 그런 이야기는 오랜 설화로 치부되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산을 오르다 실종된 자가 생기면 사람들은 곧 여우 탓을 하였다. 이 마을에 무진이라 불리는 젊은 약초꾼이 살았다. 그는 17의 부모를 병으로 여의고 그 뒤로는 홀로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어 생계를 잇고 있었다. 이장은 그를 착하고 성실한 사내라 평하였고 마을 처자들도 내 심정을 품었지만 무진은 언제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산을 벗삼아 살았다. 그의 봄 산새는 유난히도 깊고 안개는 짙었다. 강건한 무진이라도 꺼릴 만한 계곡 너머의 절벽 끝자락. 그가 아직 손대지 못한 천초령 아래서 귀한 약재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자 무진은 지체 없이 짐을 꾸려 이틀길을 오르게 되었다. 이틀째 날 해가 중천을 지난 무렵 산중의 기운이 돌연 변하더니 안개가 발끝에서부터 피어올랐다. 그의 초여름 봄 가뭄이 채 가시기도 전 무진은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전에 내려오는 천년초라 불리는 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다. 그 약초는 천년 묵은 살령이 숨겨두었다는 말도 있었고 인간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산은 깊었고 기운은 묘했다. 정오 무렵 태양이 정수리에 닿을 무렵 산기운이 바뀌더니 갑작스레 안개가 내려앉았다. 처음에는 이슬인가 했으나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흰 안개가 둘러싸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이 나뭇잎조차 숨을 죽인 채 세상은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이대로 가다간 길을 잃겠군. 무진은 멈춰선 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발길을 되돌리려 했으나 방향 감각이 흐려졌고 주위는 금세 미로처럼 뒤얽혔다. 그때 어디선가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꽃내 같기도 젖은 흙냄새 같기도 아니면 오랜 기억처럼 익숙하면서 낯선 향기. 무진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 향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짙은 안개가 거친 작은 터, 커다란 바위 아래 잠풀을 정갈이 쓸어낸 자리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자세로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해묵은 배시댕기로 단정에 올린 머리, 흑단처럼 빛나는 머릿결. 그리고 흰 살결은 달빛 아래 소미불처럼 뽀얗고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는 무진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무진은 그 눈빛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늦가을 하늘처럼 깊고도 맑은 눈동자.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만이 지닌 쓸쓸한 미소. 실례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혹 이 근처에 사람 사는 곳이? 무진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무진을 바라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은 운명이지요. 어쩌면 이 만남 또한 그리 다르지 않을 테고요. 그녀의 이름은 설이었다. 겨울설, 기쁠희. 차가운 세상에서 내려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자 스스로를 가둔 여인이었다. 설이는 깊은 산속 작고 소박한 움막에 살고 있었다. 외진 듯 하나 깨끗했고 나무가지로 엮은 선반에는 정갈하게 말린 약초들이 걸려 있었다. 무진은 얼떨결에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앉았다. 그녀의 손끝이 스쳐가는 순간 전신의 전율이 일었다. 천년초를 찾으러 오신 것이지요. 설이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약초는 마음이 맑은 이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무진은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이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을 수가. 그 순간 하늘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검은 날개를 퍼덕이며 울었다. 등골을 타고 스며드는 서늘한 기운. 하지만 무진은 돌아서지 않았다. 밤이 되어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설이는 그에게 움막 안에서 밤을 보내라 권했고 무진은 설핏한 달빛 아래 조심스레 자리를 깔고 누웠다. 그녀는 불빛 하나 없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무진은 그 숨결의 간격을 세며 밤을 지새웠다. 그 밤 무진은 알지 못했다. 눈앞의 여인이 사람에게 목숨을 구원받고 인간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로 천년을 살아온 구미호라는 것을. 그녀가 지닌 상처와 맹세, 외로움과 기다림이 모두 이 밤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먼저 알아차렸으니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설이의 존재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무진은 움막에서의 밤을 지새운 뒤 설이와 함께 이른 아침 산기슭까지 내려왔다. 초여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뿌옇게 스며들고 있었고 잎사귀마다 이슬이 맺혀 아침 햇빛에 반짝였다. 설이는 말없이 무진 앞에서 걸었고 무진은 그녀의 그림자에 발을 맞춰 천천히 걸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밤새 나누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스며 있었다. 산기슭에 닫혀 서리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무진에게 내밀었다. 이건 황깃뿌리와 바위덩굴을 섞어 말린 것이에요. 낮에는 물에 담갔다가 저녁에 달여 드세요. 사흘만 마시면 사내의 피가 맑아질 겁니다. 무진은 그 보퉁이를 받아들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두고 가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 말투엔 다음이라는 약속이 없었다. 그것이 어쩐지 마음을 더 쓰리게 했다. 그럼 천년초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진이 조심스럽게 묻자 서리는 한순간 눈빛을 피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 약초는 당신의 마음이 정말 그것을 원할 때 길이 열릴 거예요. 그건 산신의 말 같군요. 그 농담 같은 말에 서리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꾀꼬리 소리처럼 가볍고 청아했다. 무진은 그 웃음이 잊히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순간 확신했다. 그들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서리는 마치 산속 연기처럼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무진은 홀로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가볍고 또 묘한 아픔이 있었다. 무진은 그날부터 닷새를 산속에서 헤맸다. 정상 너머의 계곡에서 뱀맹독이 흐르는 덩굴 아래에서 천년 묵은 바위를 따라가며 그는 천년초라 불리는 귀한 약초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천년초는커녕 평소 자주 보던 백리향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하루는 벼랑 아래서 비를 피하다 발을 헛디뎌 바위에 팔을 부딪혔고 다음 날엔 산중에서 길을 잃어 밤새 진흙 위에서 쪼그려 자기도 했다. 가시덤 뿔에 찢긴 옷자락은 남루했고 발은 부러터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떠돌았다. 서리. 그녀의 눈동자, 달빛에 젖은 손끝, 떠날 때 보았던 어깨선의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 웃음. 무진은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약초를 찾으러 온 걸까? 아니면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떠돌고 있는 것일까? 그런 스스로의 질문이 두려워졌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무진은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장죽 하나를 입에 문 채 넓은 평지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주변은 버섯 하나 자라지 않는 돌밭이었고 풀잎조차 흔들리지 않는 기이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무진은 처음엔 환상인가 싶었으나 노인이 말을 걸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놈아, 그 천년초라는 것을 그리도 찾느냐? 무진은 몸을 바로 세우고 공손히 인사했다. 예, 혹시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인은 피식 웃었다. 그 약초는 병을 고치기 위한 자에겐 보이지 않고 사랑을 숨긴 자에겐 더욱 숨어버리지. 사랑이라 하셨습니까? 산을 오르되 발이 아니라 마음으로 올라야 보일 것이며 눈으로 찾지 말고 그리움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넌 아직 내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 말을 마친 노인은 갑자기 천천히 일어서더니 무진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엔 연기처럼 가늘고 긴 은색의 꼬리 하나가 살랑거렸다. 무진은 숨을 삼켰다. 서리가 말했던 산신. 그가 지금 산신을 본 것이다. 그날 밤 무진은 약초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산을 내려왔다. 마을이 보일 무렵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뒤로 남기고 온 기분이었다. 그날 밤 무진은 자리에 누웠으나 꿈속에서 계속 서리를 보았다. 움막 앞에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얼굴.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는 뒷모습. 언제나 꿈은 그 순간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나면 가슴이 미어졌다. 입맛도 잃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논에 나가 일을 해도 흙 속에서 그녀의 손을 찾는 것 같았고 장에 가도 그녀가 우려준 약차의 향을 찾았다. 무진은 말없이 앓기 시작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눈빛은 흐려지고 웃음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를 걱정하면서도 뒤에서 수근거렸다. 산에서 여우라도 만났나 보지. 혼이라도 뺏긴 게야. 그 총각 눈빛이 산속 안개 같아졌더라. 그런 시간들이 일주일쯤 흘렀을 무렵 무진은 더는 견디지 못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장날 아침 집신만 신고 다시 산을 향해 떠났다. 움막으로 가는 길은 이번엔 이상하리만치 쉽게 열렸다.
안개는 없었고 바람은 따스했으며 숲풀 사이로 비단처럼 부드러운 햇살이 비쳤다. 그 길은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그를 품어주었다. 움막 앞에 그녀는 서 있었다. 서리는 무진을 보자 순간 멈칫했지만 곧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왜 오셨어요? 그 말은 기뻐요의 다른 말이었다. 무진은 그 말에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을 그리워서 왔습니다. 그건 위험한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달이 깊었다. 하늘은 무겁게 잠겨 있었고 나뭇잎 하나 스치지 않는 밤이었다. 움막 아는 말은 나무향과 은은한 들꽃 냄새로 가득했고 작은 등잔불 하나가 벽면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 속에서 무진과 서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무진의 고백이 조용히 움막 안에 퍼지자 그녀의 두 눈에는 천천히 물이 고였다. 수천 겹으로 감추었던 마음, 천년의 고요 속에 묻어두었던 한숨 같은 것들이 그 짧은 몇 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꺼냈다. 이제껏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진실. 조용히 그 말을 읊조린 순간 서리의 어깨가 한 차례 떨렸다. 오래전 인간에게 목숨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해치지 않기로, 인간을 헤아려 들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그 맹세가 저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두었고 또 가두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대가 흔들리듯 떨렸고 무진은 그 말을 고요히 들어주었다. 움막 밖에선 솔가지 사이로 바람이 한 줄기 스치며 긴 숨을 뱉듯 지나갔다. 1000년을 살며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약초를 캐며 병든 이들에게 내어주며 그저 한 모금의 생명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어느덧 사람의 말을 잊고 사람의 얼굴을 외면하게 되었지요. 서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진은 자신의 손을 천천히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놀라며 손을 거두려 했지만 무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 손 거두지 마세요. 당신의 지난 1000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 서리는 처음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감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누구와도 이어질 수 없다고 믿어왔던 이 땅의 인간들과 자신 사이의 간극을 지금 이 남자 앞에서는 스스로 좁히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났다. 그녀는 그의 손을 다시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처음이에요. 누군가와 이 밤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생각한 건. 무진은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안에는 가벼운 기쁨이 아닌 온 생을 걸고 믿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달빛은 움막 안까지 스며들었다. 바람이 고요했고 들숨과 날숨 사이의 침묵마저 아름다웠다. 무진은 서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가섰다. 그녀의 뺨엔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는 감정의 잔흔이 남아 있었고 눈동자는 호수처럼 맑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다. 차디찬 듯 보였던 살결이 이내 체온을 품기 시작했다. 당신이 여우든 사람이든 나에겐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서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욕망의 키스가 아니었다. 이름을 부르는 키스도 아니었다. 그것은 천년의 기다림을 포옹하는 기도였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 이마에서 내려오는 따스한 체온, 그리고 스르르 녹아내리는 마음. 그녀는 스스로가 두렵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맹약도 어떤 숙명도 그녀를 가두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람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안겨있는 지금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 밤 서리는 더 이상 구미호가 아니었다. 사랑을 깨닫고 진심을 나누며 마음을 맡긴 순간 그녀의 천년은 비로소 흘러가기 시작했다. 움막 안의 두 그림자는 포개졌다. 달빛은 흘러내렸고 안개는 물러섰다.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밤 두 사람은 운명을 스스로 택했다. 며칠 뒤 청령촌의 고갯길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웠다. 무진은 왼손에 장대를 짚고 오른손엔 보퉁이를 든 서리의 손을 살며시 감싸 쥐고 있었다.
서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흰색 저고리와 옅은 쪽빛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산 아래 수많은 인간의 시선이 모일 땅으로 발을 들이는 중이었다. 마을 입구에 이르자 아이들이 맑은 소리로 뛰어놀다 멈추고 둘을 바라보았다. 청령촌은 오래도록 크고 작은 갈등이 적은 고요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무진이 산에서 데려온 여인 서리가 마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물속에 돌을 던진 듯 잔잔하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매사에 조용했지만 무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곧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편함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너무 고요하고 너무 조신하며 너무 아름다운 그녀. 그 미묘한 거리감은 금세 마을 안쪽으로 파문을 만들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김수연이었다. 이장의 딸이자 마을에서 알아주는 총명한 교수였던 그녀는 오래전부터 무진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는 말수는 적었으나 성실했고 구분 이 하나 없이 고든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리가 내려온 뒤로 무진의 눈에는 더는 자신이 없었다. 수연은 어느 날 밤 무당 김씨를 찾아갔다. 초가삼간의 좁은 마루에 앉은 수연은 한참을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여인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 같지 않아요. 산에서 내려온 이상한 냄새가 있어요. 무당 김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 나도 그 아이의 기운이 보통이 아님을 느끼긴 했지. 허나 그걸 어쩌겠느냐. 이장이 내쫓으려도 무진이 그 앞을 막을 텐데.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치마자락을 꼭 쥐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 우물가에 수상한 장독 하나가 놓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약수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는 김씨 할미가 준비한 사양덩굴과 출영환초의 농축액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고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약초였다. 물을 통해 퍼지면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리게 되고 모든 의심은 새로 등장한 이방인에게 쏠리게 될 터였다.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마을 어린아이 셋이 동시에 고열을 호소했고 이어 놓인 둘이 갑작스레 쓰러졌다. 여인들은 물을 떠가던 나를 곱씹었고 모두의 기억 속에 서리가 우물가에서 약초를 씻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여인이 우물 앞에서 무언가를 다듬었지 않느냐? 바로 그 다음 날부터야. 우리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 귀신같이 예쁘더니만 귀신이었네. 그녀는 단 한마디의 해명도 할 수 없었다. 서리는 처음 겪는 이방인의 분노 앞에 침묵했다. 그 침묵은 인해죄의 인상처럼 받아들여졌고 무진이 아무리 말려도 사람들의 분노는 멎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장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서리 처녀는 잠시 마을을 떠나 있는 것이 어떻겠소. 마을에 병세가 잦아들고 일이 진정되면 그때 다시. 안 됩니다. 무진은 그 말을 끊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해도 끼친 적이 없습니다. 우물가에서 약초를 다듬었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을 내모는 것이 정녕 이 마을의 도리입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굳어 있었다. 두려움과 오해는 너무 깊게 뿌리내린 뒤였다. 서리는 조용히 무진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괜찮아요. 이건 제 몫이에요. 안 돼요. 당신이 왜 떠나야 합니까? 내가 데려왔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무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지만 눈동자는 이미 무너진 성벽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서리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무진, 당신이 여기에 남아 저들을 위로해 주어야 해요. 이건 제가 걸어온 길이기도 해요. 언젠가 돌아올게요. 당신을 잊지 않아요. 아니, 나도 함께 갈게요. 당신 혼자 어디도 보내지 않아요. 무진은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떠난다면 이 마을은 두 사람 모두를 잃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자리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순 없어요. 당신은 이 마을의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곧 당신은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선언이었지만 그 속엔 한없이 깊고 절절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무진은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서리를 껴안았다. 서리, 부디 살아만 있어요. 어디든 내가 꼭 다시 당신을 데리러 갈 겁니다. 서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시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몸을 떼고 뒷산으로 향했다. 무지는 발끝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단 한 걸음 따라 나서면 그녀가 더 아플 것 같았고 지금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그녀가 더 멀어질 것 같았다. 그렇게 그는 서 있었다. 붉은 노을이 사라질 때까지 마치 돌기둥처럼 그 자리에 굳어선 채. 그날 밤 무지는 잠들지 못했다. 달빛 아래 서리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엔 눈물보다 슬픈 단념이 서려 있었다. 서리가 마을에서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김수연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몸살인 줄 알았으나 이틀을 넘기자 수연은 정신을 잃었고 혀끝엔 불덩이가 피어난 듯한 열꽃이 피었다. 그제야 무당 김씨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장을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장님, 그게 우물에 내가 그런 약초를 넣었소이다. 그 애 말이야. 서리 처녀 아무 상관없었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누굴 해치려 들지 않았소이다. 그 고백은 단번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리가 다시 산으로 돌아간 날부터 청령촌의 하늘은 한동안 맑지 않았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심 죄책감과 두려움이 얽혀 마음이 혼잡했다. 그들은 열병이 사라지고 수연의 병세가 차츰 누그러들자 조금씩 제정신을 되찾았고 서리에 대한 죄스러움이 마음속에 눌러앉았다. 무지는 마을에서 서리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이가 있으면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이면 혼자 산을 향해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서리야, 나는 아직 내 손을 붙들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령촌 산허리의 나무들이 알 수 없는 힘에 흔들렸다.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가지는 우지끈거리며 휘었고 나무 사이에는 흰 빛이 스며들었다. 멀리서 그 빛을 본 무당 김씨는 벌떡 일어나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산신이 움직이셨다. 그 밤 서리는 산속 움막에서 약초를 다리며 조용히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러나 문 밖에서 이끼 낀 바위를 딛는 소리가 들려왔다. 낯설지 않은 기척이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가 오고 있음을. 서리야.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무진이었다. 그는 더 야위었고 손에는 서리가 좋아하던 달맞이 꽃 뿌리를 손수케에서 쌓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서리는 미소 지으며 그를 맞았다. 무진 돌아오셨군요. 너를 두고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 둘은 다시 마주 앉아 찻잔을 나누었다. 짧은 정적 끝에 무진이 입을 열었다. 산 아래 사람들은 이제 서리가 무해하단 걸 알았어. 수연도 회복되었고 무당 김씨도 모든 걸 고백했어. 다들 미안해하고 있어.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엔 슬픔과 단념이 여전히 서려 있었다. 무진, 나는 아직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변했고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아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한 혼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바깥에서 강한 기운이 움막 안으로 밀려들었다. 문이 저절로 열렸고 한 사내가 그 앞에 서 있었다. 푸른 도포를 입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의 사내. 그의 이마엔 달무늬가 흐리게 떠 있었고 눈빛은 바람처럼 차분하면서도 깊었다. 서리야, 이제 너도 때가 되었구나. 그는 바로 이 산의 주인 청령산의 산신이었다. 서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무지는 당혹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문득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혹시 며칠 전 산길에서 만났던 그 노인, 다리가 부러졌던 분, 그게 바로... 산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때 나는 너를 보러 내려왔지. 산의 기운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 마음이 어떤지를 가늠해 보려 했노라. 너는 주저없이 내 팔을 부축했고 물 한 바가지도 아낌없이 건넸지. 그런 마음이 이 아이를 사람 곁에 두게 만드는 것이니라. 산신은 무진을 향해 다시 한번 깊게 바라보았다. 이 총각이 그 천년을 묵묵히 살아온 너를 이 땅에 다시 뿌리내리게 할 사람이냐? 서리는 대답 대신 무진의 손을 잡았다. 무진도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산신님, 저는 서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서리가 여우든 사람이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녀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산신은 긴 침묵 끝에 미소 지었다. 천년 전 내 목숨을 살린 인간이 있었지. 그 인연이 너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구나. 내가 너에게 사람의 길을 허락하마. 다만
그 길은 이제부터 진짜 인간으로 살아야 할 길이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 서리의 몸에서 희미하게 여우의 기운이 피어올랐다가 이내 흩어졌다. 무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에서 더 깊은 연민과 사랑을 느꼈다. 서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산신님. 그날 밤 산에는 별이 쏟아질 듯이 흩날렸다. 그 빛 속에서 서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다. 산신은 홀연히 사라졌고 움막엔 따뜻한 온기가 남았다. 무진과 서리는 다시 마을로 향했다. 이번엔 숨지 않고 당당히. 그들의 앞에 새로운 계절이 열리고 있었다. 그해 가을 청령촌에는 유난히 붉은 단풍이 깊게 내려앉았다. 열병은 사라지고 마을은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서리를 다시 마주했을 때 처음엔 멈칫했으나 그녀가 여느 사람보다 더 따뜻하고 조용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픈 이에 침을 짚고 아이들의 상처를 싸맸다. 한때 몰아붙였던 그 입들이 이제는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었다. 혼례는 늦가을 설이 내리기 직전에 보름날에 올리기로 정해졌다. 이장은 마을 회관 앞에서 정식으로 혼인을 허락했고 무당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며 기꺼이 혼례상을 차리는데 힘을 보탰다. 김수연은 회복된 뒤 설이에게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미안해요. 이 모든 걸 제 손으로 돌릴 순 없겠지만 부디 행복해 주세요. 설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혼례 당일 마을 사람들은 길목에 꽃길을 만들었고 아이들은 꽃잎을 날리며 노래를 불렀다. 무지는 검정 도포에 골룡포를 덧입고 설이는 붉은 혼례복을 차려입었다. 붉은 비단 위에 은실로 수놓인 봉황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고 그 자태는 사람인지 신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의 옆머리는 은빛 비녀로 정갈이 묶였고 입가엔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선녀 같다며 속삭였고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이 마을이 복을 받는구먼 하였다. 무진과 설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주섰고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예를 마친 두 사람은 사람들이 던지는 밤과 대추를 맞으며 웃었고 그날 밤 온 마을은 오랜만에 북소리와 웃음소리로 뒤덮였다. 밤이 깊어지고 초롱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무진과 설이는 초가 한 칸의 신방으로 들어섰다. 신방 안에는 붉은 보료가 깔려 있었고 벽엔 매화와 국화가 그려진 족자가 걸려 있었다. 무진은 조심스레 설이의 손을 잡았다. 정말 사람처럼 느껴져요. 설이는 작게 웃었다. 당신 앞에서는요. 나도 내 몸이 따뜻한 살결인 걸 느낍니다. 무진은 한참을 바라보다 이내 말없이 그녀의 혼례복 끈을 풀었다. 붉은 겉옷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흘렀고 속치마 위로 맑은 피부가 드러났다. 그는 손끝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떨리는 숨결을 입김처럼 부드럽게 그녀의 목덜미에 얹었다. 설이는 두 팔로 그를 감쌌다. 그 품은 겨울을 견딜 나무처럼 단단했고 이슬 내린 새벽 풀잎처럼 차분했다. 무진, 당신 곁에 있다면 난 더는 여우도 외로운 혼도 아니에요. 그 말에 무진은 설이의 입술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처음엔 닿을 듯 말 듯 머뭇거렸으나 곧 뜨겁게 절절하게 얽혀들었다. 두 사람은 숨소리도 잊은 채 서로를 확인하듯 천천히 몸을 맡겼다. 창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은빛이 두 사람의 어깨와 등허리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한겨울 산짐승도 숨을 죽일 만큼 고요한 밤, 무진과 설이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끝없이 이어지는 따뜻한 맥박을 나누었다. 그리하여 천년을 맴돌던 정령은 한 사람의 품 안에서 마침내 진정한 사람으로, 아내로, 사랑하는 이로 태어났다. 혼례 이후 무진과 설이는 마을 동편 자락에 초가집 하나를 새로 일구었다. 집 옆에는 작지만 맑은 샘이 솟아났고 뒤뜰엔 설이가 정성 들여 가꾼 약초밭이 넓게 펼쳐졌다. 설이는 이제 더는 움막의 그늘 속에 숨지 않았고 무진은 매일 아침 그녀와 함께 손을 씻고 밥을 지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다음 해봄 들녘엔 쑥이 올라오고 버들잎이 연두빛을 띠기 시작할 무렵 설이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떨리는 가슴으로 무진네 집 앞에 모였고 무당 김씨도 흰 옷을 입고 초례의 정화를 준비했다. 아기는 눈을 감은 채 작은 숨을 쉬었다. 무진은 손을 떨며 아기의 볼을 쓰다듬었다. 봄처럼 따뜻하구나. 이 아이 이름을 새봄이라 하자. 다시 온 봄, 다시 피어난 목숨.
서리는 아기를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이 아이는 여우의 그림자가 아닌 인간의 빗속에서 자랄 아이예요. 세봄이 태어나고 마을은 또 한 번 변했다. 이전에 서리를 두려워했던 이들은 그녀가 아이를 안고 약초를 나누는 모습에서 평온을 보았다. 열이 난 아이를 데려오면 서리는 땀을 닦아주었고 손목이 부러진 노인을 보면 조용히 침을 놓고 약탕을 끓여주었다. 마을 남정네들은 그녀를 약선처녀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녀의 품을 산내음 나는 품이라 말했다. 무지는 밭일을 하며 마을을 돌보았고 밤이면 아기 세봄을 품에 안고 구름을 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리는 그런 무진을 바라보며 세상 끝에 있던 마음이 다시 사람의 온기로 돌아온 걸 느꼈다. 어느 날 산에 오랜만에 산신의 기척이 스쳤다. 바람에 실려온 달빛 같은 속삭임이 서리의 귓가에 닿았다. 내가 진정으로 사람 곁에 뿌리 내렸구나. 이제 이 산은 너를 지켜볼 필요가 없겠지. 서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더는 혼백의 기운도 짐승의 그림자도 없었다. 오직 사람으로서의 온기만이 그녀의 숨결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청령촌에 치우자 은빛 여인이라 불렀다. 더는 그녀가 여우였다는 것을 입에 올리는 이는 없었고 모두가 그녀가 설이라는 이름의 어진 여인이라는 것만 기억했다. 아이 세봄은 자라면서 부모를 닮아 맑은 눈망울과 따뜻한 손을 가졌고 누구보다 마을을 사랑하는 아이로 컸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올 때마다 무지는 딸을 품에 안고 말했다. 세봄아, 너의 이름은 단순한 봄이 아니란다. 세 번째로 온 봄. 첫 번째는 이 마을이 태어난 봄, 두 번째는 서리가 사람의 길로 들어선 봄, 그리고 세 번째가 너란다. 그 말에 세봄은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저는 봄 속의 봄이에요. 무진과 서리는 눈을 마주쳤고 그 눈빛엔 지난 세월의 모든 시련과 축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구미호와 인간이 아니었다. 단지 함께 사는 부부, 함께 웃는 부모, 함께 살아가는 마을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 밤 별이 총총 떠 있는 마당에서 서리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내가 천년을 돌아도 얻지 못한 것은 결국 이 아이의 온기였어요. 이 작은 생명이 나를 진짜 사람으로 만든 것이겠죠. 무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사람으로 알았어. 단지 그 마음이 너무 깊어 우리가 미처 다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그리고 그날 밤 청령촌의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조용히 잠들었다. 여우의 그림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봄빛 같은 산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서리와 무진이 함께한 나날은 마을에 깊이 스며들었다. 청령촌에는 해마다 봄이면 작은 축제가 열렸고 아이들은 연을 날리며 새봄의 이름을 불렀다. 노인들은 장작불 앞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했다. 옛날 옛적 이 산엔 여우가 살았단다. 하지만 그 여우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이였지. 아픈 자를 어루만지고 굶주린 자에겐 약초를 내어주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그 여우가 진짜 사람이 되었나요? 노인은 미소 짓고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진짜 사랑을 품은 여우는 사람이 되었단다.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일이야. 서리는 더는 움막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봄어미라 불렸고 마을의 아이들과 이웃들을 돌보는 어진 인물로 남았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가 구미호였다는 이야기는 점차 전설로 바뀌었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사람으로 살아낸 삶의 기록뿐이었다. 한 해 여름 무진과 서리는 나란히 산을 올랐다. 이제는 젊은 시절보다 걸음이 더뎠지만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산신이 머물던 바위 앞에 도달하자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 산신님, 잘 계시지요? 저는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두 발로 걷고 손으로 밥을 짓고 가슴으로 사랑을 느끼는 삶. 그 삶이 참으로 고맙고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나뭇잎 하나가 서리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산기슭에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다. 어쩌면 그것이 산신의 대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서리는 마을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별은 천년을 헤맨 여우가 마지막에 잠든 자리란다. 하지만 그 여우는 슬프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그 여우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얻었으니까. 세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저는 그 여우가 엄마인 거 알아요. 그리고 아빠는 그 여우를 구한 사람. 무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넌 사람이면서도 여우의 지혜를 지닌 아이구나. 그 말에 세봄은 웃음을 터뜨렸고 서리는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달빛이 마을을 감쌌고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날 밤, 청령초는 오랜 설화 하나를 가슴에 품은 채 다음 세대에게로 넘겨주었다. 바로 구미호 서리와 총각 약초꾼 무진이 사람의 길을 걸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천년의 외로움을 녹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끝자락엔 언제나 같은 문장이 붙는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선함과 진심에서 조선 중엽 동남 바닷바람 스치는 고을 끝자락. 이따금 그곳 장터에서는 짐 하나로 세상과 거래하는 산의 이야기가 떠돌곤 했다. 그 산의 마리웨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지는 자라 하더이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짐꾼 도령, 등짐산에 무서운 지게꾼이라 부르며 입을 아꼈지만 정작 누구도 그의 진짜 이름을 입에 올리진 않았다. 그는 말이 없었고 눈빛은 항상 먼 데를 향했으며 지게를 내려놓을 때조차 숨을 들이쉬는 일 없이 무심히 고개를 숙였다. 그가 본 뒤 그런 사내였던 것은 아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 20살을 갓 넘겼을 무렵 고을의 누구보다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이었다. 경서에 능하고 문장에 밝았으며 성품은 어지러 마을 어르신들마저도 저 사내는 대감될 인물일세 라 칭송하던 그런 자였다. 하지만 한 번의 믿음이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믿었던 벗에게 속아 아비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잃고 서리빨 같은 겨울바람 속에 내쫓긴 날 그의 집은 벽지마저 얼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며칠을 병석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더니 어느 새벽 숨이 멎었다. 도연아, 너만 믿는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그 한마디였다. 그 뒤로 도연은 문을 닫고 붓을 꺾었다. 무너진 삶에 다시 기대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젊은 그는 일찌감치 깨달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치매를 앓는 노모와 겨울이 되면 바람이 먼저 드나드는 초간채. 노모는 날마다 아들을 남편이라 불렀고 도연은 그 이름 섞인 말 한마디에도 대꾸 없이 손만 꼭 잡아주었다. 어머니의 손은 점점 작아졌고 기억은 점점 물처럼 흘러내렸다. 도련님, 점심은 드셨소? 어머니, 전 도연이에요. 도연이면 우리 집 머슴이던가. 그는 허 웃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 웃음은 울음을 삼킨 웃음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는 지게를 졌다. 첫날엔 고개마루에 오르기까지 3번을 넘어졌고 이틀째는 어깨 살점이 찢기는 것 같았으며 사흘째엔 그냥 웃었다. 삿갓 아래로 흐르는 땀방울이 입술에 닿을 때마다 이 또한 삶이라 여겼다. 잠이 오면 지고 말이 오면 듣고 은전이 오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삶은 단순했고 단단했고 조용했다. 그에게는 다시 꿈이 없었고 오직 어머니의 약값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하루는 장터 귀퉁이 주막 앞에서 한 사내가 그를 불렀다. 산 너머 고개까지 이 노모를 좀 모셔주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도연은 노파를 등에 업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노파는 말이 없었고 숨결조차 희미했으며 등 뒤로 전해지는 체온도 미미했다. 산 너머 들녘 어귀에 닿았을 때 사내는 미리 와 있었다. 노파를 넘겨받으며 은전 2잎을 쥐어주고 말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내가 있어 세상 아직 살만하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그의 눈에 노파의 발등이 스쳤다. 흘러내린 옷자락 너머 푸르죽죽하게 멍든 종아리가 보였다. 바짓단조차 없이 앙상한 발목 위로 맨살이 떨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던 도연은 괜히 어깨를 뒤로 젖혔다. 고갯마루 바람이 세차게 스쳤고 등에 남은 온기가 지워지지 않았다. 난 짐만 진 거다. 사람을 옮긴 게 아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고개마루 너머로 사라져간 노파와 집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도련님, 오늘은 짐 지지 마시오. 그냥 여길 좀 봐주시오. 도연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어미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는 울지 않았다. 며칠 후 다시 장터에서 낯선 사내가 그를 불렀다.
상단의 하인이라 소개한 자는 말쑥한 외양에 비해 눈빛이 싸늘했다. 자네가 그 지게꾼인가? 짐을 지는 자는 마소이다. 그럼 이걸 좀 옮겨주게. 조선 제일가는 상단에서 부탁한 물건일세. 짐은 장계 하나였다. 너비는 좁고 길이는 길었다. 세심한 장석이 사방에 박혀 있었고 2개의 자물쇠가 채워진 장계는 얼핏 보아 관짝을 닮아 있었다. 도연은 괜스레 등을 고추 세웠다. 손끝에 닿는 나무결이 차갑게 와닿았고 지게 위에 장계를 올리자 등에 닿는 무게가 유난히 낯설었다. 등에선 땀이 나지 않았고 그는 문득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산 너머 어미를 넘기고 홀로 돌아온 아들을 자신이 그와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눈을 감았다. 그가 짐을 지고 있는 것인지 짐이 그를 짓누르는 것인지 모를 정도였다. 닷새 안에 상단 지부에 전달하라. 절대 열지 말 것. 짐의 내력을 캐면 화를 당하리니 꼭 명심하게. 하인은 그렇게 말하고 작은 문서를 내밀었다. 그 문서는 단출한 품삯 계약서였다. 운반 한 건에 은자 15냥, 왕복 30냥이라 적혀 있었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를 들고 집으로 향하자 어머니는 낯익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도련님, 미역은 꼭 사오시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그 무렵 장에 다녀온다는 그가 없는 틈을 타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자가 어머니를 조용히 찾았다. 노목께 드릴 약값이라 하옵니다. 자, 여기에 지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건네받은 듯한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손끝에 침을 발라 조용히 지장을 눌렀다. 도연은 계약서를 품에 넣고 장계를 조심스레 지게에 올렸다. 그는 장계를 짊어진 채 고개 너머로 사라졌다. 짐은 그의 등에 있었고 그보다 무거운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날은 흐렸고 바람은 축축했다. 남쪽을 향해 뻗은 산길은 잔돌이 많아 발목을 잡았고 사나흘째 내린 비는 길에 가장자리를 진창으로 만들었다. 도연은 장계가 젖지 않도록 궤 위에 천을 덮고 그 위에 다시 삿갓을 씌웠다. 짐은 무거웠다. 그러나 어깨보다 무거운 건 가슴 한복판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길은 낯선 협곡으로 접어들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 바위와 이끼가 뒤엉킨 골짜기, 다람쥐조차 숨죽이며 지나가는 길목. 바람이 먹고 나무들이 조용히 흔들리던 그때 툭! 어깨 위 장계에서 무언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감각이 전해졌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장계는 조용했다. 그러나 잠시 후 분명히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였다.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 듯한 마른 소리, 숨을 쥐어짜듯 떨리는 미세한 호흡. 도연은 장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눈을 감고 들숨을 길게 내쉬었다. 짐에 속을 캐지 마라 하였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짐이 아니었다. 그건 살결이었고 숨소리였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멈칫하다가 장계를 살폈다. 손에 닿는 자물쇠는 2개. 열쇠는 없었다. 당연했다. 열지 말라던 그들이 열쇠를 줄 리가 없었다. 잠시 숨을 고르던 도연은 장계를 바위 위로 조심스레 옮겼다. 그리고 단단하게 잠긴 자물쇠 하나를 묵직한 돌을 들어 단숨에 내리쳤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숲속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장계 안에서 다시 들려온 모구름. 그 소리는 누군가의 생존이 아직 그 속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었다. 2번째 자물쇠를 열었다. 장계의 뚜껑이 기묘한 소리를 내며 조금 들리자 차가운 안개김 같은 냉기가 그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그 순간 속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땀과 피에 젖은 채 안에 누워 있었다. 온몸은 탈진한 듯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 그러나 사지에선 생기가 빠져나간 상태. 도연은 순간 뒷걸음질 쳤다. 1발짝, 2발짝. 그러나 그가 물러서는 사이 장계 안에서 여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손가락 하나. 그 미약한 떨림이 도연의 숨을 먹게 했다. 그는 다시 장계 앞으로 다가갔다. 장계 옆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물병을 꺼내들었다.
입술 가까이 물방울을 흘려넣고 그녀의 숨결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 여인의 몸 위에 덮었다. 그날 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곁을 지켰다. 불을 피우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그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말도 없이 극진히 보살폈다. 짐이 아니었구나. 그 말은 자신의 귀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산새가 울지 않는 숲속, 나무도 침묵하는 어스름한 저녁. 도연은 땀에 젖은 손을 천천히 바지에 닦았다. 여인이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마침내 한번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그리고 새벽녘 그는 처음으로 아주 작게 그러나 오래도록 묻어둔 말 한마디를 꺼냈다. 살아만 있어 주시오. 그 말에 여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그는 진정한 지게꾼이 아니었다. 무엇을 옮기는 자가 아닌 누군가의 목숨을 짊어진 사내였다. 여인은 여전히 말을 아꼈고 도연 또한 더 묻지 않았다. 가끔 그녀는 깨어나 앉았고 도연이 건네는 물이나 죽을 조금씩 받아들였다. 하지만 말은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편하게 했다. 그러던 날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산길은 미끄러워졌고 바위 틈엔 검은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도연은 집자리 아래로 스며드는 습기를 손으로 더듬다. 문득 얼굴을 들었다. 여인은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눈동자였다.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마침내 나온 그녀의 첫 물음이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곧 떠날 생각이오. 오늘 밤을 넘기고 내일 아침이면 하산하려 하오. 그녀는 작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이면 도연이 지점에 도착하기로 한 날짜가 되는 날이었다. 그 시각을 맞추기 위해선 새벽 일찍 산을 내려가야 했고 더는 머무를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날 밤 여인은 마침내 몸을 일으켰다. 불빛 너머로 도연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진설아 하옵니다. 천상 대상단의 단주 베일성의 딸입니다. 도연의 손이 잠시 굳어졌다. 진설아는 이름 그는 어쩐지 익숙했다. 주막에서 들었던 실종된 여인의 이야기 바로 그 이름이었다. 진설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흘 전 부단주가 저를 잠시 보자며 불렀습니다. 서쪽 골목 약속 장소로 가던 중이었지요. 아버지의 사람이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끝이 흐려졌고 진설은 시선을 내렸다. 그 짧은 이야기로도 충분했다. 도연의 머릿속은 빠르게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상단의 장괴, 자물쇠, 절대 열지 말라던 경고, 진설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을 그 죽음의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계략. 만약 그가 장괴를 열지 않았다면, 아니 단 하루만 더 늦게 알았더라면 진설은 장괴 속에서 죽은 자로 발견되었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진설을 집단 아래에 숨기고 장괴를 지고 산길을 내려갔다. 지점에 도착하자 상단 지부의 사내가 장괴를 받아들며 말했다. 길이 험했을 텐데 수고했소. 밥 한 그릇 들고 가시지.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의심을 피하기 위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식사 내내 그의 속은 타들어갔다. 혹시 그들이 장괴를 열지는 않을까, 진서가 들키지는 않을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장괴를 받은 사내들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부단장이 남긴 지시를 떠올렸다. 지게꾼이 오면 짐을 다시 돌려보내라. 절대 열어보지 마라.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늘 궁금한 법. 한 사내가 슬쩍 장괴의 뚜껑을 열었다. 안엔 집단과 헝겊 몇 조각만이 들어있었다. 이게 다야? 뭐야, 진짜 짐인가?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조용히 장괴를 닫았다. 도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아슬아슬한 고비는 넘긴 셈이었다. 도연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장에 들러 자물쇠를 사는 걸 잊지 않았다. 도연은 다시 산길을 올라오며 진서에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으면 다시 상단으로 가는 길이오. 지점에서 본가로 향하는 사흘간의 여정은 조심스럽고도 고요했다. 그 사이 진서는 도연이 단순한 짐꾼이 아님을 또렷이 인지하게 되었다. 그는 식물과 약초, 물길과 별자리뿐 아니라 병법과 세상 이치까지 두루 꿰고 있었고, 한학에도 능통하여
문득문득 던지는 짧은 말에도 깊은 뜻이 묻어났다. 그러나 도연은 결코 거만하지 않았고 배려와 겸손이 몸에 깊이 배어 있었다. 진서는 자신이 이 사내를 단지 지게를 지는 이로만 보았음을 부끄러워했다. 그의 마음, 지식, 말씨, 눈빛 하나하나가 놀라움이었고 대화를 나눌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상단 본가로 가기 하루 전 진서는 도연의 조언에 따라 인근 절에 머물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연은 다시 장계를 집단과 돌로 채워 무게를 맞추었다. 도연은 마침내 상단 본가 대문 앞에 당도했다. 장계를 등에서 내리고 헐떡이며 문을 두드렸다. 지게꾼이 돌아왔습니다. 그 소리에 상단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한 사내가 문 안으로 달려 들어가더니 이내 대문이 열리고 도연은 안으로 들어섰다. 그 안에는 단주 배일성과 부단주가 나란히 서 있었다. 단주의 눈빛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옆에서 부단주는 음험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짐꾼 주제에 감히 어디서 내 딸을 두고 장난을 치는 것이냐. 단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내 놈이 다시 나타나다니. 부단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의 뒤에는 몇몇 무사들이 있었다. 내 놈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보자꾸나. 도연은 말없이 장계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부단주의 손짓에 장계가 열렸다. 텅. 그 안엔 돌덩이와 집단뿐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부단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얼굴이 일순 창백해졌다. 딸을 죽이고도 모자라. 이제는 빈 껍데기만 들고 돈을 더 받으러 왔느냐? 그는 옆에 있던 상단 회계 책임자를 불렀다. 각서를 가져오라. 잠시 뒤 회계는 하나의 문서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도연이 떠나기 전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작된 각서였다. 본장계 인도에 대한 대가로 300냥을 지급하며 이는 상단의 딸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하노라. 문서 아래에는 도연의 어머니가 찍은 지장이 선명했다. 봐라, 여기. 내 어미의 지장까지 있다. 부단주는 분노한 척 외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도연을 향해 쏠렸다. 그는 할 말을 잃고 있었다. 지게꾼은 짐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의 짐은 단지 무게로만 짊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명을 썼고 눈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부단주의 외침과 함께 무사들이 달려들었고 그리고 생각했다. 짐이 아니었다. 덫이었다. 내 생각이 맞았구나. 설마 했는데. 단주의 딸 진서. 그녀가 없다면 도연은 살인자였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지금 단주의 눈앞에 있었다. 도연은 포승줄에 묶인 채 그의 앞에는 무사가 지키고 서 있었다. 부단주의 손에는 가늘고 긴 죽봉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내 놈의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은 많다. 부단주의 손짓에 따라 무사 둘이 도연을 끌어안치고 첫 매가 등줄기를 갈랐다. 이놈아, 어디다 숨겼느냐? 진서를 어디로 보낸 것이냐? 도연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매가 이어질 때 그만두어라. 천둥처럼 울리는 외침과 함께 대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간 그 자리에는 먼지 묻은 치마자락을 부여잡고 선 진서가 있었다. 상단 앞마당 대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진서였다. 땀에 젖은 이마와 단단히 묶은 머리끈, 눈은 흔들림 없었다. 진서? 단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진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죽이려 한 이는 저 지게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살려준 은인이옵니다. 부단주의 눈이 커졌다. 거짓말이다. 넌 이미 죽었어야 했어. 그 외침은 곧 돌처럼 튀어나왔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진서에게 쏠려 있었다. 진서는 마당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나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입을 열었다. 그날 부단주께서 저를 잠깐만 따로 보자 하셨습니다. 익숙한 얼굴이라 경계 없이 나섰고 산기슭에서 괴한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정신을 잃은 뒤 눈을 떴을 때 저는 광 같은 장계 안에 갇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그 말은 곧 앞에 있는 이 지게꾼이 그 괴한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진서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를 구해준 것은 바로 저 사내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요구도 없이 제 생명을 살리고 옷을 덮어주었으며
제가 깨어나기도 전부터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단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부단주는 뒷걸음질 쳤다. 이 모든 건 오해요. 나는 단지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시렵니까? 진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잠시 후 단주의 손이 부단주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내 죄는 내가 알겠지. 이제 그만 물러나거라. 부단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도연이 풀려났다. 진서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작게 웃었다. 진서는 다가와 그에게 말했다. 도연날이 이제 당신이 저를 구하셨듯 저도 당신을 지켜드리겠어요. 진서의 증언 이후 상단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가라앉았다. 단주는 홀로 앉아 오랜 침묵을 지켰고 부단주는 관가에 넘겨졌다. 이튿날 아침 상단의 종각은 조용히 울렸다. 도연은 정원 끝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근육의 통증보다 마음이 더 복잡했다. 그 옆에 조용히 다가온 진서가 앉았다. 물 위에 비친 두 그림자가 나란히 흔들렸다. 고맙소. 진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엔 지게를 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누구보다 큰 걸 짊어지고 있었더군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엔 짐을 지면 그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속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 무게가 달라졌지요. 진서는 그의 손등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따스한 바람이 연못 위로 불었다. 며칠 뒤 단주는 도연을 불렀다. 내 딸이 목숨을 빚진 사내라면 내 상단도 함께 빚진 것이오. 단주는 천천히 말하며 진서를 바라보았다. 도연, 자네가 평범한 지게꾼이 아님을 이 며칠 동안 지켜보았다네. 그를 알고, 약초를 알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이는 내 곁에 오래 두고 싶소. 진서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아버지, 제 마음도 같습니다. 저는 도연나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단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내가 허락하마. 자네는 이제 내 사위요. 그리고 뭐잖아. 상단을 물려받게 될 것이오. 도연은 그제야 감정이 북받쳐 깊이 절을 올렸다. 봄이가 지난 어느 날 산길을 따라 한 사내가 짐을 지고 걸어갔다. 그 옆에는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이 발을 맞추고 있었다. 여인은 한 손으로 치마자락을 걷고 다른 한 손은 그의 소매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등에 진 것은 더 이상 무거운 나무개짝이 아니었다. 그의 등에 진 것은 함께 나아갈 삶과 사랑이었다. 짐이란 등에 짊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도 짊어져야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햇살이 내리는 산 아래로 조용히 걸어 내려갔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짐꾼이라 부르지 않았다. 짐을 진다는 건 단지 무게를 나르는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진실을 지키고 마음을 감싸는 일일지도 모른다. 처음엔 단지 품삯을 받기 위해 시작된 일. 하지만 짐이 곧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도연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괴짝 안에서 들려온 신음에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인을 구한 도연. 그는 짐이란 사람의 양심도 짊어지는 것, 이라 말하며 자신이 지닌 가치관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지게를 지고 사는 떠돌이로 보였던 도연이 사실은 총명하고 깊은 인품을 지닌 인물임을 진서가 알아본 것처럼 괴짝에서 시작된 인연은 생사의 고비를 넘어 진정한 연인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혹시 사람의 마음이나 양심이 담겨 있진 않습니까? 정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